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여당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 해소를 호소하면서 야당의 가결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자격 없는 사법부 수장을 앉히는 게 더 큰 부작용이 될 것이라며 부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뒤 표결 결과와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징역 20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피해자 보복 협박에 이어 전 여자친구에게도 왜 면회를 안 오냐며 협박 편지를 쓴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수정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부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이 우려된다며 임명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최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밤늦게 후보자 본인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막판에 파행됐습니다. 야당은 오늘 다시 청문회를 열었지만 여당 의원들과 김행 후보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지 열흘 만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을 조기에 맞춰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혐의 설명 등 가능한 절차를 일부라도 소화해야 한다며 1시간 20분 정도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지며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인 만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바로 보지 않고 대피방송을 하지 않은 관제실 책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초 발화트럭 운전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해지면서 대관령에는 첫 얼음과 첫 철이가 관측됐습니다.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점차 누그러져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예년 수준의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국회가 잠시 뒤에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부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임명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올라가는 거죠?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중이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가족 재산 형성 과정과 보수적인 판결 성향 등을 거론하며 자격 없는 후보를 임명할 수 없다는 기류가 우세합니다.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입니다. 다만 당론으로 부결 투표를 결정할지를 두곤 현재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등 문제를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선 대법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낙마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며 감쌌습니다.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대립과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권 분립의 현정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 밖에 오늘 본회의에선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에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통과될지도 주목됩니다. 한 차례 처리가 미뤄진 보호출산제 도입법과 머그샷 공개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은 일단 여야 이견이 없어 본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개최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밤늦게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됐는데 오늘 이어 진행해야 한다는 야당과 불참하겠다는 여당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지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6시부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내년 총선을 반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인 만큼 여야 지도부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경로당을 비롯해 강서구 일대를 돌며 김태우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선 정부 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진교훈 후보를 선택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견제해야 한다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단식 이후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도 본 투표일인 오는 11일 전 현장 유세에 합류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진교훈 후보 캠프에 명함 불법 배포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 선거운동 혐의로 진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명함을 배부하는 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 정의당, 진보당을 비롯한 군소정당 후보들도 막판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이후 열흘 만에 대장동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 밖에서는 침묵했는데요. 법정 안에서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공판은 일단 끝난 거죠? 네,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공판은 1시간 20분 정도가 지난 오전 11시 50분쯤 종료됐습니다. 한 손에 지팡이를 짚은 채 법정을 나온 이 대표는 법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사 공소효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2회 재판 가능성 있는데 가능하실지 좀 어떠세요? 대장동 미래 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관련 혐의를 다투는 공판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뒤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끝에 지난 3월 기소가 이뤄졌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7,80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하거나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과 차병원 등 업체 4곳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후원금 133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오늘 공판에서도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강조해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날 때쯤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민간업자들이 원했던 걸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혐의 사실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살아있는 한 수사가 계속될 것 같다면서 장기간 이어진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울러 함께 재판받은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안아보고 싶다면서 법정 안에서만이라도 정 전 실장 보석 조건인 접촉 금지를 완화해 신체 접촉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2차례 재판 연기를 신청했던 이 대표는 오늘 재판에서도 건강을 이유로 재판을 조기에 마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시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나왔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혐의 설명 등 가능한 절차를 일부라도 소화하자며 오전 재판을 진행시켰습니다. 이 대표의 다음 대장동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 영장이 기각된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3가지 사건을 검찰이 한꺼번에 추가 기소할 경우 이 대표가 소화해야 하는 형사 재판은 대장동과 공직선거법에 더해 최대 5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어제 국제기구 총회에서 국가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협약을 어겼다며 일본을 비판했고 미국과 서방은 일본을 옹호했지만 별다른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에서 열린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런던 협약과 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와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포문을 연 중국 대표는 오염수 방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이며 정말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런던 협약과 의정서 위반이라며 방류량과 성분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해저 터널을 통한 방류는 협약과 의정서에서 규정한 해상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방류되는 물의 방사능 수준이 세계 다른 지역 해안가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방사능 수준 이내일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옹호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를 총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대표도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를 지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언급하고 안전한 처리와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정부 대표는 방류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런던 협약과 의정서의 해양 환경 보호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총회는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공회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지난해 말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고 책임자 가운데 1명에게만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특히 처음 불이 시작된 화물차의 기사에게 과실로 희생을 촉발시킨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예,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선고 내용이 나왔는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사고에 책임이 있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최초로 불이 시작된 화물차 기사와 고속도로 터널 관제실 관계자 등입니다. 재판부는 관제실 책임자에게만 노역이 없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바로 보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비상 대피 방송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대처와 시설물 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해 대형 참사를 발생시킨 죄가 인정되지만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처음 불이 시작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화재 발생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희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화재 당시 차량 안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 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터널 안에 있던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A씨의 과거에도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밀어볼 때 차량 관리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물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재판부가 불이 화물차에서 처음 시작됐음에도 화물차 기사에 대한 판결이 가볍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초 원인자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냥 소화기 좀 하고 119 신고는 기본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바로 제일 중요한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유예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 붙으면서 5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고 불이 났을 때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관제실 책임자에게는 금고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형 핵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최전선 하르키우에서는 민간인 시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어린아이를 포함해 5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비가 생길 때마다 핵 위협을 해왔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번에는 신형 핵 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인 브레베스티닉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에도 이 미사일을 언급하면서 세계의 전략적인 균형을 보장할 신무기로 지구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차세대 핵무기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 시스템도 거의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Крылатая ракета глобальной дальности с ядерной установкой, двигательной ядерной установкой. Мы фактически закончили работу над Сарматом, над сверхтяжелой ракетой.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도 철회할 수 있다며 30년 만에 핵실험 재개 경고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듭 서방 탓으로 돌렸습니다.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린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서방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을 확신한다며 방공망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For us, it's very important.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lso have to be ready to work together this period, not to lose this unity.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의 쿠피안스크 지역 포로자 마을을 공격해 6살 소년을 포함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에 약 반년 동안 점령됐다가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곳으로 러시아군의 크고 작은 공격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날 공격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의 지속적인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해외 순방을 떠난 사이 발생했습니다. 유엔은 성명을 내고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만난 지 3주가 지났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미국 방송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의회가 초유의 하원 의장 공석 사태를 겪으면서 백악관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CBS 뉴스는 익명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개월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의 도움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은 북한의 무기 지원이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로 보인다며 푸틴과 김정은의 군사협력 논의가 이제 형태를 갖춰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CBS는 다만 이번 무기 이전이 장기적인 무기 지원 계획의 일부인지 아니면 제한적인 규모의 선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는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지역을 공격해 대규모 민간인 인명피해를 입힌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Can you imagine just walking to the grocery store with your kids, trying to figure out what is it that you're going to make for dinner, and you see an explosion happen where bodies are everywhere, and it's horrifying.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해임 사태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회를 거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was very clear. He wants to give a major speech on this. There's strong bipartisan support from both chambers for protecting our national security by backing Ukraine.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보도에 대해 미 국방부는 아직 언급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만간 확실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추가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1년 만에 재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를 계기로 만난 미중 정상. 서로가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을 확인하면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 자리였습니다. We oppose unilateral change in the status quo by either side. 그러나 정찰풍선 사태와 수출 통제 등으로 양국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1년 만에 양국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때 따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때마침 미국 상원의원단의 방중과 중국의 경제, 외교 사령탑의 방미설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Whether it's at UNGA or whether it is after UNGA, sometime before the end of the year, it is still our expectation that Secretary Blinken will host Foreign Minister Wang Yi here in the United States. 我们从不缺席中方参与的重要的多边论坛，我们会适时的正式发布消息。 그러나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G20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하면서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에이펙을 주최하는 미국 입장에선 G2로 성장한 중국 정상의 불참이 뼈아픈 외교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중국의 몸값 높이기 전략이란 말도 나옵니다. 단순 만남을 위한 만남이 되지 않도록 1년 전 회담보다 진전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균용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여야가 오늘 임명동의 여부를 결론짓습니다.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가 지연되게 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입니다. 문제는 야당의 표결 기준이 정략적 유불리냐 아니면 헌정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한 국민 편익의 정진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합니다.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처리입니다. 민주당 전체가 하면 꽤 격차가 크잖아요.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공식 당론 채택은 안 했지만 사실상 당론인 것 같은데 부결적으로. 근데 사실 지금 한 집안 두 지붕이기 때문에 수박당과 이제 뭐 비수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좀 주목되는 게 반란표가. 이균용 후보자 역시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비상장 주식을 가장 깨끗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며 공직 기회를 달라고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네, 잠시 뒤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안건이 상정이 됐다고 하고요. 예. 인준 기준을 보면 과반 출석의 과반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요. 체포 동의안 때 처리 때와 같습니다. 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내 부결 기류가 강하고 그리고 실제로 의총에서 조금 전에 당론이 정해졌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부결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본회의가 곧 본회의는 시작이 됐고요. 저 안건까지 상정됐기 때문에 다음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투표에 붙이는 거겠죠. 투표에서 부를 묻게 될 건데요. 뭐 의사 진행 발언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뭐 당연히 투 전에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뭐 양쪽에서 하겠는데 그대로 진행이 될 건데요. 현재 기류로는 아다시피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당론 관련해서는 국회법 114조 2에서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당 의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한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국회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당론이라는 게 계속 있어 왔죠. 아. 그래서 만약에 당론에 투표를 가지고 당론에 위배했다라고 당에서 징계를 내린다거나 재척을 뭔가 가한다면은 당사자는 소송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따르면 오히려 당론 투표가 아니고 자유투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니까 실제 영향을 미치겠죠. 미친데 이번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렇게 특별한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큰 그렇게 하자가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비계되면 여러 가지 공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해줘서 임명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대로 보자면은 특별하게 또 해줘야 될 만큼 매력 있는 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장 정도 되면은 대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정말 논란이 될 만한 중요한 사법적인 쟁점을 두고 논란을 벌이면서 뭔가 법철학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거나 사법적인 약자를 위해서 어떤 뭔가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논란도 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논란 속에 지금 오늘 막판 재판에 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걷게 돼 있는 대법원장 투표에서 역대 과거에 딱 한 번 있었죠. 부결된 적이. 1988년이라고 하더라고요. 88년입니다.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소야대 국면이 있을 때였습니다. 여소야대 이전에는 압도적으로 여당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했던 대법원장이 부결될 리가 없죠. 그런데 여소야대 국면이 되니까 가부 여부가 되겠는데요. 여소야대가 여러 번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88년 그때요.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가 이제 부결이 된 사례가 있는데 만약 오늘 두고 봐야겠습니다. 부결이 된다면 두 번째 되거나 통과되거나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부결 가능성 높다는 보도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부결됐을 때 일단 대법관 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88년 당시에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당시에는 뭐 대법원장 임명되지 않으면은 대행이 있는 거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행이 31일 정도를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후임 다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가 부결이 돼가지고 후임을 다로 대통령이 지명해서 바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이일규 대법원장이 바로 임명이 되긴 했습니다. 이번에 지난달 25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났으니까요. 현재는 반달 정도가 지났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되느냐 그때처럼 한 달 정도까지 가느냐 문제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대법관들이 14명이죠.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인데 한 사람이 비었을 때 약간 운영상에 조금 한계도 있을 거고요. 그보다는요.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일반적인 법원 운영을 얘기하겠지만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있었던 법원 조직을 뭔가 또 여권의 입장에서는 정상화시키겠다는 주장이겠죠. 뭔가 바꾸겠다는 것인데 새 대법원장이 가지 않으면 기존의 체제를 조금 정비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점에서 특히 여당이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뉴스 속보 들어왔는데요. 국민의힘도 당론을 채택했는데 가결이죠, 당연히요. 가결 당론. 민주당은 부결 당론을 채택을 한 겁니다. 하여튼 뭐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국회법에서는 자유투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당론을 정하고 있는 그래서 법적으로는 권고적인 당론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국회법이 가결, 부결, 인사 관련해서 당론을 채택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다시피 흔히 얘기할 때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당론으로 정하다 보면은 결국은 개별의 심사숙고라든가 성찰적인 이런 기능이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형식상으로는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권력 융합형 대통령제입니다. 그렇군요. 김영수 기자가
워싱턴 특파원도 했지만은 예. 미국에서는 원내 의당, 여당, 야당을 부르지 않습니다. 네. 다수당, 소수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지만은 예. 민주당을 두고 여당이라고 하지 않죠. 공화당이 다수당, 민주당이 소수당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면서도 국회에 여당, 야당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저희 이균용 후보자 쟁점을 좀 짚어볼게요. 네, 지금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예, 예. 자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우선 아들 관련 근로소득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 특히 근로소득이 네. 비등록 주식 예. 관련해서 배당금도 많이 받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크게 한 3가지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농지 관련 부분도 농지법 위반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재산 신고 과정에서 비등록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 비상장 주식이죠. 네.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가 신고 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 이전에도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또 거기에 규정에 따르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예. 상당한 규모였는데요. 그걸 놓쳤던 점이 있고요. 여기에 따른 배당 이익들이 있었는데 그 배당 이익들이 자식들한테 갔던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다른 행정 공무원이었다면은 재척 사유가 크게 됐을 것인데 오히려 지금 이제 대법원장 후보였기 때문에 법관이었기 때문에 피해갔다는 지적이 있는데 오히려 법을 판정하는 대법관은 이것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균용 후보자가 일단 입장문을 내놨었잖아요. 네. 그 입장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입장문 얘기할 때 관련해서 본인은 실제로는 전에 해당됐었지만은 사용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 여부가 아니다 했었는데 본인이 과거에 오히려 다른 판단을 했었죠. 원칙적으로 전답에 해당되면 농지로 봐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너무 자기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대개 그동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모르겠지만은 대법원장 정도 된다면은 그동안에 법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뭔가 모범이 될 만한 판결이라든가 법관 활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논란에 좀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균용 후보자 어제 그 입장문 내면서 신고 누락된 비상장 주식 투명하게 처분을 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 임명 동의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임명 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명된 지 45일 만이고요. 표결 결과가 한 20분 정도 지나면 나올 것 같아요.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제적의원이 29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자 지금 출석 의원 수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출석 의원수 상관없이 본다면은 과반이 되려면 148 플러스해야 되니까 예. 149 정도가 되겠죠. 149명. 예, 그런데 만약에 한두 명 정도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출석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요. 현재 국민의힘만 놓고 또 무소속의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의원까지 본다면 11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일 때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좀 29표 이상은 나왔을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의당도 체포동의안에서 가결 당론이었거든요. 개별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정의당도 가결 쪽이었어요. 예, 가결 쪽으로. 근데 이번엔 또 정의당이 지금 부결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예, 청문 과정에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그게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아마 당론으로까지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반대로 지금 찬성 얻으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정기승 대법원장 부결 이후로 대부분 상당히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간신히 지금 이제 통과가 된 사례였는데요. 이번의 경우도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부결적인 순위가 훨씬 많은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금 부결을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서 이제 부결됐을 가능성 그리고 가결됐을 가능성에 따라서 파장도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어떤 정치권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세요? 정치권 파장보다는 사실 일반 국민들은 워낙 지금 이재명 대표 문제라든가 이걸 둘러싼 갈등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장 가부 여부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은 부결된 사람을 다시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지명을 할 겁니다. 아까 나왔던 예전에 부결이 됐을 경우도 바로 곧바로 임명을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아마 부결이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속 조치로 다른 사람을 지명을 하겠죠. 그리고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부결되는 상황을 놓고 얘기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부적절한 인물을 앉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부결됐을 때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균영 지금 후보자가 다른 장점을 특별하게 보여줬다면은 상쇄할 게 있을 것인데요. 특별한 장점을 그렇게 크게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다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게 특별하게 끌어내린다는 느낌은 아니고 좀 애매한 이상입니다. 아다시피 근래에 와서 정부의 주요 요직에 국민들이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임명됐다가 낙하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애매한 사람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의 경우도 이균영 후보자가 특별한 장점을 그렇게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야당이 지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대로 문제가 제기된다면은 제기된 대로 예상하는 대로 지금 부결이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유감 표시와 더불어서 후속 인물을 바로 아마 다시 제청을 해야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아다시피 특별하게 현재에 너무 다른 정치적인 쟁점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대법원장 후보자들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주목받을 만한 인물들이 그렇게 아닙니다. 갑자기 등장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지금 3명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오히려 그중에서는 더 적임자에서 정파적인 성향이 좀 약해서 이균영 후보자를 임명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거론됐던 사람 중에서 차선을 임명할지 또 다른 근원적으로 새 사람을 물색할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전에요. 현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개별 의견은 포함된 것이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혹시 또 동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상당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호적인 무소속까지 생각해서 여당 쪽은 115표 정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상당수가 지금 현재 149명 정도 출석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147명, 8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30명 이상 정도가 34명 정도는 나와야 되네요.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요. 과연 그렇게 동반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이건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때는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잖아요. 준당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 자체를 포기하자는 의견까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심지어는 당 혁신위원회에서 그런 안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에서 당시에 그 부결하는 것을 두고도 명분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붙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에서 조금 현재 당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소수가 뭔 다른 의견을 꺼내기도 쉽지 않아서 그때보다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좀 관철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지금 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긴 합니다만 이 전자투표로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빨리 진행이 되죠.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1988년에 정규승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가 역대 지금 유일하게 지금 이제 부결이 된 사례였었죠. 조만간 바로 얼마 뒤에 후속 인물을 지명을 해가지고 통과가 됐었는데요. 오늘 된다면 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금방 끝나게 되겠죠. 끝나게 되면은 대통령 쪽은 바로 후속 인물을 조만간 아마 또 지명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탈표가 한 34표 정도 나오면 그러면 이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34표가 아니라도 다 참석을 안 했을 테니까 한두 명은 빠질 여지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요. 민주당 전체가 부결하면 꽤 격차가 크지만 아슬아슬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주목되는 게 반란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해석이 있을 겁니다. 반란표의 의미가 가부를 결정짓는 정도의 반란표의 의미일 수도 있고 가부는 결정짓지 않더라도 지금 115표 정도를 여당 표의 성향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현재의 민주당 계열의 야당표가 어느 정도 이쪽에 동지하는가 소수 부결이 되더라도 그런 좀 미세한 부분도 한번 판단해 볼 여지는 있을 민주당 겁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때 가결을 한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그 색출의 의미가 원래 현재 나와 있는 국회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국회법에서 114조 이하에는 전부 다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당의 주장은 사법부 수상 공백 길어지면 국민 피해다. 그리고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결국 그 국민 피해 돌아가고 야당이 계속 발목 잡게 하는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네, 그 말씀 맞습니다. 국민 피해란 말은 맞는 건데 피해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적절한 인물을 제대로 추천을 해가지고 국회에 제대로 동의받을 책임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 쪽에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적절한 인물을 추천을 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정을 감안해서 동의해 줘야 되는데 무리하게 정파적인 관점에서 부결했다라는 주장이 가능할 겁니다. 그랬을 때 국민 다수는 어느 쪽의 입장에 동의할지 아주 매력 있는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그렇게 국민들은 좀 보긴 어려운요. 주로 그동안에 봤을 때 청문회 과정을 보면은 이런저런 하자가 있지만은 특별한 장점을 뭔가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청문위원들이 던지지 않아서 그랬나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이 후보자의 경우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 빼고 나머지 특별한 매력을 좀 보여주지 못한 그런 한계는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간이 표결되고 있는데요. 한 4분의 3 정도가 진행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오늘 전자투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결이 된 상황에서 부결이 됐다면 서로에게 지금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야가. 그런데 공백이 길어져서 이게 이 사법부 공백이 국민들 피부로까지 느껴지는 상황에 왔다. 이랬다고 했을 때 이게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게까지는 길게 가기 어려울 겁니다. 아까 나왔던 역대 좀 길게 갔을 때가 31일이요. 가는 경우 아까 1988년에 됐을 때 31일 정도. 한 달 뒤에 바로 또 새로운 후보가 지명이 됐고 통과됐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대통령도 후속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 바로 후속을 임명을 해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아주 1950년대 경우에는 대행이 장기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이후에는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유일하게 사당 체제일 때 아니었습니까? 아까 1988년에 부결됐을 때 그때가 여소야대 국면이었었는데요. 그때 유일하게 한 번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도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은 그 공백을 좀 빨리 메꿔야 될 책임은 지금 부결시키는 야당 쪽보다는 그거를 지명하는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통과될지도 모르지만은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후속 임무를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좀 이미 좀 물색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부결시 대행 체제가 지금 보름 정도 진행된 거잖아요. 지난번 25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균용 후보자가 부결이 된다면은 새로운 지명자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 거쳐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더 걸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988년 그때가 31일 걸렸거든요. 후속 임무. 그런데 뭐 여야가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달 25일부터 지금 비어 있는 상태니까요. 앞으로 25일 돼야 한 달인데 자칫하면은 좀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 쪽에서는 후속 인물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서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서로 논란 책임을 갖고 길게 갈 수는 없죠. 다른 정치적 사안 같으면은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정파적인 관점에서 야당이 일부러 발목 잡기로 부결시켰다라고 주장 논쟁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래서 대통령실 쪽에서는 유감을 표명한 정도고 바로 후속을 좀 지명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뭐 이 시각 본회의 지금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오늘 강서 보궐선거 사전투표도 진행 중이잖아요. 뭐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수요일에 있을 본투표까지 이 영향을 좀 미칠까요? 저는 뭐 3부에 한 대법원장 임명이 굉장히 큰 사안이지만 요즘 워낙 정치적으로 좀 큰 일들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요. 내용상으로는 중요하지만은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그렇게 클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찬반 여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권자들의 정파성을 그대로 가지고 반영할 뿐이지 네. 뭔가 흔들리는 표심을 새로 바꾼다거나 좀 그럴 요인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네. 이번 보궐선거가 과연 투표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내일 지금 이제 보궐선거에 대한 오늘 내일 사전 투표가 어느 정도 될지. 네. 되게 과거에는 보궐선거에도 한 50% 내에 가고 낮들에도 40% 갔었는데요. 예. 지난 4월에 보궐선거는 역대 최저가 나왔습니다. 26.8%가 나왔어요.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주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그렇게 나온 상황이 있었죠. 그때 그래서 진보당에서 당선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때는 민주당 후보가 안 나왔었죠. 민주당은 재척사유 있다고 해가지고 민주당 성향의 후보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재척사유 있다라고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내걸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보니까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던데요. 그래서 그 정도보다는 많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나올 건지 아까 조금 전에 한 시간 전쯤에가 사전투표가 4몇 %가 나왔는데요. 예전에 보면은 근래에 와서는 전체 투표자의 40%가량이 사전투표를 한단 말이죠. 편의상으로. 과거에는 부재자 투표 비슷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주 소수만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요즘은 근래에 와서는 사전투표의 40% 정도 하니까 그 비율로 오늘 내일 보자면 대체로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한 사전투표가 한 20%가 넘는다면은 예전에 나왔듯이 50% 정도가 될 수 있겠고 10%가 돼버린다면은 이전 투표율도 상당히 50% 미만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일부 언론들 분석은 7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70%를 넘으면 어느 쪽 유리하고 사전투표가 아니면 전체 투표 전체 투표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그 대선 때 투표율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걸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상황으로 좀 결정이 돼서요. 예전에 최저는 넘을 것 같습니다만 요즘에 그렇습니다. 대신 여야가 총 지금 집결을 하고 있죠. 참고로요. 지금 원래 중간에 10월에 보궐선거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한때요. 없어졌고 그러니까 4월 보궐선거로 단일화됐었죠. 그렇군요. 단일화됐는데 1년에 한 번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재보궐 사유가 발생을 하면 매번 치를 수 없으니까 그동안은 4월하고 10월 나눠서 치렀는데 대부분 의원 재보궐선거 때는 4월에 했었죠. 4월로 단일화시켰다가요. 단일화시켰다가 이렇게 단체장들의 경우는 공백이 너무 길다.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지금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 단체장에 한해서 공백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지도부가 강서구 보궐선거 총력전 펼치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윤상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좀 강서 지원을 좀 와달라라고 했는데 이 전 대표는 거절 의사를 표했더라고요. 거절을 이준석 대표는 분명하겠죠. 지금 보궐선거 전략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지원 선거는 당연히 가지 않을 거고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이미 나서고 있죠. 민주당 색깔 옷을 입고 나서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게 요새 송영길 대표가 논란의 과정에 있는데 보궐선거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임명 동의안 관련해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제 투표가 거의 다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거의가 진행이 됐고 잠시 뒤에 표결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자, 재적연의 과반 이상이 출석해서 또 출석 의원수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가결. 149석은 나와야 되는데 자, 표결 결과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투표가 끝났다는 발표였네요. 투표를 마친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집계가 금세 나오니까요. 자,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가 잠시 뒤에 발표될 것 보니까 같아요. 2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 같네요. 295명 투표를 했습니까? 확인이 됐나요? 여기에 지금 국회 화면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95명이 투표를 했으면 148표가 이제 과반이 되는 거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 이균영 임명 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표 분석을 좀 해볼까요?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서 부결
위원님들께서는 175표 잠시만 나왔습니다.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석수가 168이잖아요. 네. 정의당 6, 그리고 민주당 성향, 야권 성향의 또 무소속 의원 수도 7인가요? 6명이요? 예, 7명 정도 됩니다. 7명이요. 네, 자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네. 국민의힘 계열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의원들이 115명이었기 때문에 예. 한 30명 정도만 이쪽에 가세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다시피 지난번에 체포 동의안 그때가 149표 아니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때 찬성이 149표 나왔었거든요. 네, 예.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체로 지금 부결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일부에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다 뭐 얘기 나왔었는데 압도적으로 부결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압도적으로 예상됐던 만큼 부결됐는데 이제 대법원에서도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현재 그대로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대행 체제로 가는 거고요. 자,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 13명에서 전원 합의체로 또 처리해야 될 사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 전원 합의체는 있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대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3명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아, 13명으로 그냥 운영이 되는 거군요. 예, 운영이 되는 건데 다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대행이 과연 강한 여러 가지를 이제 뭔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좀 네.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안철상 또 민주석 대법관 후임 후보자도 또 제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 두 사람이요 1월 달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화될 거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장기화될 거를 전제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988년에 당시에 부결이 됐을 때 바로 한 달 이내에 다시 후임이 임명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아주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예. 연말에 끝나는 두 번장 제청 문제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바로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을 임명해야 될 겁니다. 임명하지 않고 공소로 두면 둘수록 문제가 되는 거고요. 더구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대법관 체제보다도 뭔가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 네. 바꾸려면 한 사람이라도 빨리 임명하는 게 나을 거니까요. 그렇군요. 바로 후속 조치를 할 겁니다. 다만 현재처럼 부결되지 않게끔 여야 공이 조금 뭔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후속 인물을 지명을 해야겠죠. 네. 그래도 야당은 좀 시비를 걸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적절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발목을 잡게 사는 것인가 아닌가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의 경우 만약 후속 지명을 할 경우에 조금 더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면은 네. 다음은 해결되지 않을까. 아까 우리 화면에는 후속 두 사람의 지금 퇴임 시기까지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네. 그렇게 간다면은 연말까지 가는 건데요. 그렇군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아야 네, 될 겁니다. 야당에 어느 정도 공감을 살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요건이 가장 중요할까요? 마다시피 지금 여기 문제가 됐던 것이 본인이 스스로 위법적인 사항을 했던 것이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일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 예. 얘기하는 것인데 대개 우리가 여기서 인사청문 과정 거치다 보면 누구나 조금씩 걸리는 게 있습니다. 네. 만약에 법관으로서의 대단한 매력을 보여줬었다면은 이 후보자가 법관으로서의 대단한 모욕을 보여줬다면 그것이 조금 작은 것으로 비칠 수가 있었는데 네. 다른 법관으로서의 특별한 호소력을 이번에 청문 과정에서 보여주지 못했어요. 예. 저는요 혹시 뭔가 임명을 하고 싶어 했다면은 여당의 청문위원들은 그런 논란 말고 예. 법관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 그런 것 없이 다른 문제들의 재책 사유만 논란이 되다가 이번에 오늘의 투표까지 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교수님 말씀은 이제 대통령이 또 새로운 후보자 지명을 할 텐데 국민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후보 이 지명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네, 그렇으니까 예. 뭐 사람 따지다 보면 특히 청문 과정에 들여다보면은 청문위원들이 살피면은 이런저런 약점이 누구나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약점은 이 정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 대법원장으로 살만하다. 네. 라는 정도를 줘야 되는데 조금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호소력은 약한 데다가 이런저런 약점을 야당들이 짚고 넘어갔는데 그걸 넘지 못하고 이 정도면 사실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110 몇 대, 175, 70대가 돼버렸으면 예. 상당히 압도적인 차이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명했던 쪽에서도 야당이 발목 잡기만 했다고 좀 말하기 어려운 결과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네. 자, 일단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가 175표, 네. 그리고 찬성 118표. 네, 큰 표차가 났어요. 큰 표차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조만간 입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여야 입장이 나온 대로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여권표에서 2~3표 정도밖에 합류를 얻지 못했습니다. 네. 무소속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또 실제로 무소속에서 다수는 무소속 9명 중에서 다수가 대개 민주당 계열입니다만은 예. 그중에 당 성향이 좀 약한 사람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일부의 동조도 끌어낼 수가 있을 것인데 그걸로 네. 보자면 거의 현재 국민의힘 계열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좀 반대한 그런 결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됐다는 소식 뉴스 속보 전해드렸고요.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그 의미와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쾌청한 하늘 아래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좀 누러졌습니다. 한글날 연휴 동안에도 완연한 가을이 이어지겠는데요. 전북 임실에는 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은 치즈 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축제 분위기 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임실 테마파크에 있는 치즈 역사 문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홍나실 캐스터 뒤에 있는 게 치즈지요. 네, 그렇습니다. 웅장하게 전시된 치즈 모형이 정말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이곳 임실 치즈축제에서는 국화꽃도 장관이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역사 문화관을 방문하시면 치즈에 대한 역사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치즈가 직접 만들어지는 모습까지 한눈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치즈와 요크루트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체험관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풍미로운 치즈 향이 가득해서인지 저도 지금 당장 치즈를 맛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여느 때보다 더 다채롭고 그리고 또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시작된 임실엔 치즈축제. 현장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50kg의 대형 숙성 치즈를 만나볼 수 있고요. 무료 치즈 시식회부터 대형 쌀피자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치즈를 맛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퍼레이드와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까지 이곳의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만들어줄 프로그램도 가득한데요. 2023 임실엔 치즈축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축제에 오셔서 오감이 즐거운 가을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도 내륙은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모레 사이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에는 최고 40mm, 강원 영동에는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으로는 5에서 20mm 정도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1도, 광주와 울산 14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22도, 부산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선선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면서 나들이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있습니다. 이번 한글날 연휴 동안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이곳 임실엔 치즈축제 방문하셔서 가을 정취도 느끼고 또 치즈 향도 마음껏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주말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2023 서울 세계 불꽃 축제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걸로 보인다며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돌발 상황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비상 연락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입출구를 분산하고 안전선을 설치하는 등 인파 관리에 힘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꽃 연출 과정에서 화재나 응급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에 소방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집에 가는 여성을 뒤따라 가서 발로 차서 기절시키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가해자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이 됐죠. 네, 이 가해자가 구치소에 있을 때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게다가 면회를 오지 않은 전 여자친구도 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관련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범죄사의 심리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좀 알려진 소식인데 부산 돌려치기남 가해자 30대 이모 씨요. 네. 전 여자친구가 면회 오지 않는다고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뭐 지금 20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이 사건이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또 다른 혐의로 지금 수사가 시작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이 대목이 그러면 동일 피해자냐? 그건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부산 돌려치기남이라고 알려진 사건이고요. 피해자에 대한 이제 성폭행 혐의가 항소심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1심에서 12년형이 나왔던 것이 항소심에서 20년이 이제 그 선고가 됐고 그것과 함께 전자감독이 10년 그리고는 전자감독이 20년 그리고는 신상공개가 10년 이렇게 해서 보안 처분까지 병과된 사안으로 대법원에서 지난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전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 이 피해자 말고 이 사람이 출소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이에요. 출소하고 뭐 6개월 이내로 지금 재범을 해서 이 지경이 됐는데 문제는 출소하자마자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문제는 그 여자친구에게 협박을 해서 지금 그 혐의로 새롭게 이제 지금 사건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구치소 내에서 지금 계속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협박 편지 내용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면회를 오라 이런 이제 강요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뭐 굉장히 위협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사건화가 지금 되고 있는 와중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 씨가 사실 구치소에 있을 때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어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피해 여성은 굉장히 두렵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씨의 심리 상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 터무니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재판 중에 지금 그런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구치소라도 그 안에서 뭐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편지를 보내더라도 그 편지 내용이 완전히 비밀에 붙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신왕래를 할 때 뭐 뭔가 내용이 뭐 모든 100% 서신왕래를 다 확인하지는 않지만 뭔가 좀 이상한 이제 의혹이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내용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구치소 바깥으로 편지가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편지 내용 중에 지금 협박한 내용이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그 전에도 피해자를 협박을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피해자를 협박을 하겠다, 죽이겠다, 뭐 더 때려주겠다 이런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가지고 구치소에 있는 동료가 교도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재판 중에 피해자를 만나면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노상하고 있다 하는 점을 전달해서 그게 결국에는 지금 알려지게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치소 안에서도 이제 수용 시설 안에서도 징벌을 줄 수 있어요. 그런 행위는 뭐 그렇게 피해자를 위협하면 안 되는 준수 사항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0일간 독방에 감금 조치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네, 피해자를 위협해서.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전 여자친구를 또 협박을 해서 지금 그 건으로 따로 지금 소송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그 30일간 독박 감금 조치 이게 그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진 가장 무서운 조치잖아요. 네, 징벌 조치 중에 가장 이제 긴 조치이고요. 보통 이렇게 30일 동안이나 뭐 이 독방에다가 이렇게 이제 감금 조치를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운동도 하러 나가고
뭐 식사도 또 이제 하러 뭐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자유로운 활동을 이제 물론 뭐 교도관들이 감시를 하지만 계속 움직이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든 이제 혜택이 다 중단되는 혼자서 지금 독방에 지내는 정도로 아주 엄중하게 제재를 했던 거죠. 그런 징벌을 받고도 끊임없이 협박을 한다거나 하는 걸 보면 지금 이 가해자 이 씨는 사법 체계에 대해서 전혀 뭐 두려움 같은 거를 안 갖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경계심 같은 거를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전의 정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제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개전의 정의 없다. 이게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을 뭐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 여자친구도 여성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협박을 끊임없이 하고 면회를 오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또 이제 준수사항 위반으로 징벌을 받을 게 뻔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제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차후에도 두고두고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네. 형량이 이제 만약에 이 두 사건 모두 검찰에 최종적으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형량이 추가가 되면 지금 징역 20년인데 더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도소에 더 있어야 될 수도 있죠. 이제 협박자 같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박이라는 게 지금 벌써 2명 아닙니까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였던 그 돌려치기 당한 그 피해자가 한 명 있고 전 여자친구에게도 지금 계속 이제 아마도 이제 면회를 오라 하는 이유는 아마 틀림없이 영치금 때문에 금전을 요청하려고 불러들이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협박을 해서 이제 돈을 이제 영치금 형태로 넣어달라. 그래야 이제 그 안에서도 물품을 구매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여자친구가 그럴 의향이 전혀 없는데 관계가 끝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그것도 또 다른 이제 어떤 협박뿐만 아니라 스토킹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중 처벌을 한다면 징역형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재판에서 그러면 이 씨의 보복 같은 혐의들이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보복은 미수가 지금 보복을 하려는 시도가 있어야지 적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공언을 한 거죠. 계속해서. 말로만. 네, 말로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뭐 보복범죄를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네, 잠시 뒤에 이수정 사건 파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네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된 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직접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가 초래돼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비판을 했죠. 네,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거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는데요. 네. 조금 전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여당 입장 또 야당 입장 들어오면 속보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사건 파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이 직접 선정하신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네, 뭐 여러분들이 아마 잠시만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네.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원에 있는 놀이시설 디스코팡팡입니다. 특히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는 DJ는 연예인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업장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고 미처 가져가지 못한 우편물도 꽂혀 있습니다. 거의 아이돌처럼 이렇게 특수관으로 하니까 원래 표가 좀 무섭다, 도와달라, 아니면 퇴근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그렇게 하고. 돈이 없는 피해 학생들에게 우선 외상으로 입장권을 판 뒤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켜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성매매를 거부하면 폭행과 감금, 협박이 이어졌고 길바닥에 보이는 지금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진하게 돌아다니니까 무조건 다 데리고 오라고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 디스코 팡팡 10대 어린 학생들을 성매매를 강요한 그런 일당 지금 12명이 구속됐고요. 불구속 기소한 일당이 거의 지금 뭐 28명, 거의 30명 가까이 되네요, 지금. 네, 뭐 이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네. 피해자가 뭐 지금 몇 명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피해자로 파악된 친구들이 지금 거의 한 20여 명 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게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더 나오고 있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검거를 했는데 문제는 이 그 디스코 팡팡이라는 게 아까 보셨다시피 어떤 특정한 지역에 뭐 일종의 놀이기구처럼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지금 저렇게 아주 재밌게 놀 수 있는 이제 제한된 공간이지만 어쨌든 놀이기구라는 인식을 주는 이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서 저렇게 제주도 피고 이제 일종의 DJ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DJ에 대하여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재능이 있는 마치 연예인과 같이 지금 가서 열광을 하면서 DJ의 저런 제주들을 막 응원을 하면서 재밌게 노는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아이들을 성매매 강요를 하고 알선을 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어린 학생들이 피해자가 많은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을 마치 이제 그 외상으로 출입하는 데에 표가 필요하대요, 티켓이. 그런데 아이들이 돈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외상으로 줄 테니까 일단 놀고 가. 이래서 유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볍게 다가왔네요. 네, 가볍게.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저 디스코 팡팡에 가서 재밌게 놀다 오면 되는 건 줄 알고 일단 외상으로 순진한 애들이 저 디스코 팡팡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외상값이 쌓이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그 외상값을 니네들이 한 번에 갚을 수 없으면 대신에 성매매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뭐 어떤 혐의에 노출이 됐던 10대 아이들이 지금 확인된 아이들만 지금 20여 명이 지금 피해 아동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뭐 데이트 혜택 뭐 이런 것으로 이용권 주겠다라고 하면서 또 유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제일 가운데 있는 그 이제 DJ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인기가 아무래도 나머지 직원들보다는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저씨들과 데이트 VIP 손님으로 취급을 해줄 테니까 그 아저씨들과 뭐 사적 대화도 나누고 좀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런 기회를 주겠다고 유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미성년자들은 사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성교제를 해도 되는 뭐 어떤 상황이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제 어떤 희귀한 기회를 얻는다라고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켜준 겁니다. 잘생긴 저 아저씨하고 내가 데이트라는 거를 내 인생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초등학생들이 나갔다가 성폭행도 당하고 외상값 갚으라고 성매매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자가 20여 명이 지금 확인된 이런 이제 사건이라는 거죠. 피해 상황 보니까요. 이게 한 장에 한 4,000원 정도 하는데 한 달에 900여 장을 사서 중학생 360여만 원을 쓴 학생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못 갚을 경우 그리고 성폭행, 성매매를 거부할 때는 협박도 하고 감금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네, 뭐 협박하고 감금하고 심지어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속된 사람이 12명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에는 지금 성매매 어린애들하고 미성년자들하고 이제 의제 강간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어린애들하고 성매매 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약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 12명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 지금 디스코 팡팡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경기도 수원, 부천, 서울, 영등포 이게 막 전국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와중이고요. 지금 이 업체, 수원의 업체는 업주가 지금 1년 매출이 3억이 나온답니다. 이게 다 같은 업주가 하는 건가요?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마치 뭐 번져 나가는 이제 무슨 어떤 뭐 전염병처럼 이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이 돼도 모자랄 일을 하면서 마치 이 놀이기구
를 파는 업체처럼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전국적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와중이고요. 문제는 뭐 업주마다 이런 식으로 외상으로 티켓을 팔아가지고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는데 조금 나이 같은 애들한테 더 어린 애들을 유인을 해와라. 그러면은 네 외상값 어느 정도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어린 애들로 유인을 해가지고 점점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앞서 이제 경찰 관계자가 일부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사실을 경찰에 이야기하는 게 배신자다. 네. 이렇게 취급을 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 아이들은 우리 오빠가 좋은 사람인데 경찰이 왜 잡아가느냐 이렇게 또 항의하는 아이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어떤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 그 DJ는 마치 연예인처럼 아이들에게는 여겨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가끔 그분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헌신을 다하면서 자기가 이제 데이트권을 따서 뭐 몇 번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외부로 이제 놀러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애착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신고도 못하게 하고 점점 더 이 범죄에 마치 공범처럼 더 어린애를 유인해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역할을 부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 사람이 DJ 아저씨도 처벌받으면 안 되지만 이러다가 DJ 아저씨와 이제 엮여서 내가 더 어린 피해자를 데리고 온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내가 또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도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보면 이게 굉장히 N번방 사건하고 비슷해요. 처음에 N번방 사건에도 미성년자 아이들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성착취 영상을 찍은 그 아이들이 지금 N번방 주범들에 의해서 송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인을 받은 아이들을 공범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수사 대상으로 다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N번방의 성인들, 나쁜 이제 아이들을 유인했던 그 성인들도 처벌을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유인돼서 금전을 받았던 애들도 전부 공범으로 처벌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실은 그게 결국에는 유인이 되어서 협박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다 학교의 게시판에 올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결국에는 협조 안 할 수가 없게 돼서 나중에는 다 피해자라는 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은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N번방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주 판단력이 어린 아이들을 유인을 해다가 감금도 시켰다가 성매매도 시켰다가 뭐 결국에는 이런 불법 행위에 협력도 시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 미성년자들은 자기가 이 아저씨와 마치 신뢰관계에 있다 보니까 공범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그거조차 지금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 있다 보니 그렇겠네요. 오히려 이 아저씨들을 이 이제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지금 두둔하고 나서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SNS 통해서도 그 어린 친구들과 소통을 하는 작업들도 그렇습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심리 장벽을 좀 낮춰서 다가가는 건데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될까요? 지금 이것이 사실은 새로 탄생한 일종의 뭐 집단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집단 같은 이런 이제 조직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의 대부분 마치 이 처음에 경계선을 굉장히 낮춰가지고 마치 놀이처럼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게 게임인지 놀인지 뭔지 모르고서는 이제 협력을 했다가는 중대한 사건에 연루가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공포심을 느끼게 협박도 했다, 공갈도 했다, 심지어는 뭐 성매매도 시켰다, 알선도 시켰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중에 어떤 뭐 혐의점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느냐. 지금 그 DJ나 아니면은 DJ들이 성매매를 강요시켜가지고 성매매를 한 사람들, 당사자들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네. 폭행, 협박, 감금, 그리고는 마약, 뭐 성매매까지 그렇게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3억 매출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1년에. 그 매출의 가장 큰 부당 이익을 얻은 업주는 지금 구속이 안 돼 있어요.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했다면서요? 기각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한 거라고는 공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뭐 어디 가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무겁 정도로. 기각 사유를 볼까요? A 씨의 행위는 매출 증대 행위로 범죄를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어떻게 매출 증대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무슨 일이 뻔히 일어나는지 업주는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 3억이라는 게 사실은 티켓을 팔아서 3억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성매매 알선하고 이래가지고 얻어진 범죄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업주는 아주 건전한 방식으로 영업한 것인 양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잠깐 전해드리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항명 등 혐의를 받고 있었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요. 일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하기로 했네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네, 박 전 단장은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민간 경찰에 사건 기록을 넘긴 혐의 등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지난달 1일에는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지만 군사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당시 때 기각을 했었고요.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속보였습니다. 관련 소식 좀 더 들어오면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이런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피해자고 이런 아이들을 약취 유인한 어른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운영하는 업주는 처벌하지 않으면 또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리고는 이 업주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단계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일종의 조직범죄입니다. 그래서 업주를 처벌해야 근절이 될 텐데 업주는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만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는 그 밑에 있는 이제 직원들은 일부 혐의점을 입증을 해가지고 뭐 구속을 일부 시켰고, 그러다 보면 업주는 살아남아서 결국 지금 이 사람이 영업하던 이제 디스코 팡팡 시설이 수원시하고 부천시에 있는 것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럼 다른 도시로 이동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뭐 범죄 단체 조직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게 지금 구성 요건이 충족이 될지 여부를 경찰이 추가로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영미권 국가에서 일어났다면 그럼 업주는 어떻게 될까? 업주는 Child Sexual Exploitation, 성착취 혐의로 피해자 한 명당 10년의 징역을 살아서 피해자 지금 아까 20명이라고 얘기했죠. 2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범죄인데 초등학생까지 피해자가 있는데 어찌 업주는 빠져나가게 생겼느냐. 그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수정 교수께서 사건을 골라주셨는데 이 사건이요. 제2의 엠번방 사건 아주 비슷한 구조라고 하고요. 디스코 팡팡 관련해서 지금 뭐 독버섯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퍼져 있는 사건들 많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기술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가 올해만 10억 원 넘게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영지원실 직원이 연구원으로 둔갑해서 인건비를 타내거나 허위 서류를 꾸며 과제와 관련 없는 데 썼는데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를 위임받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평가, 관리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배정된 사업비 규모가 3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가 꼼수를 부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 없는 경영지원실 인사 노무 담당자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 겁니다. 그 결과 1억 300여만 원이 인건비와 연구수당으로 줄줄 새어나갔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소프트웨어와 장비 임차 비용 3억 4천여만 원을 연구개발 과제와 무관한 엉뚱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전기차 플랫폼 관련 사업 등과 관련해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1억 1천여만 원을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받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모두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감사를 통해 뒤늦게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부정사용 금액이 올해 들어서만 10억 원에 이릅니다. 혈세로 투입된 연구개발비가 해마다 10억 원 넘게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지원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R&D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경영악화 등으로 연구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업체들이 있다며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예방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고충 상담을 도맡아온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 인력은 대폭 늘려놓고 정작 이들의 고충을 들어줄 창구는 없애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몽골에서 온 32살 인키버트 씨. 비자 문제와 온갖 서류 제출 등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좀 아파서 병원 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인터넷에서 이 센터를 찾아봤고 그날에서부터 지금까지 상담받아요. 20년 가까이 운영되어 온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전국 9개 거점을 두고 사업장의 각종 문제 해결부터 한국어 교육, 건강검진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 건수만 52만 건에 달할 정도인데 갑자기 내년에 문을 닫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정부가 7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당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개를 내젓습니다. Every Pakistani know about these centers, and when we have any problem, we just call at this center helpline and we get help. 정부는 기존의 센터 업무를 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인력공단에 나눠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센터 직원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주말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담이라든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센터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 정부는 사실 일요일 날 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노동자 혼자서 가면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아마 사표를 당할 수 있어요. 한국말 못하기 때문에 상담하거나 조사하거나 못할 수 있어요.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 특히 투표권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랑방마저 없애버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려다가 사설 브로커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돈도 뜯기고 별일이 다 생길 거예요. 그게 불보듯이 뻔하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상담이 행정 서비스로 연계되도록 조치하는 것뿐이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다국어 상담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이주노동자 유입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지원기관을 아예 없애버리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달러화 강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2달 연속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141억 2천만 달러로 8월 말보다 41억 8천만 달러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가치가 줄어든 데다 외환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50원 오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8년 만인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토요일 첫 차부터 150원 인상됩니다. 성인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바뀝니다. 일회권도 150원 오른 1,500원입니다. 청소년, 어린이 요금 역시 각각 80원, 50원 오른 800원과 500원으로 조정됩니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신분당선은 최대 450원이 오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처음엔 300원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물가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이번엔 150원만 인상했습니다. 내년에 150원을 추가로 올릴 예정입니다.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은 올해 들어 줄줄이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경기도는 지난 7월 택시요금이 1,000원 올랐습니다. 버스 요금도 지난 7월 300원에서 400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동행 카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기후동행 카드는 월 6만 5천 원에 서울 시내 버스와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 카드의 수도권 확대를 위해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되도록이면 인천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가 내년 시범 사업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의지입니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당장 참여를 결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에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한 달 급여를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할 때에 통상 임금의 100%를 휴직급여로 지급하는 특례 기간이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자녀의 나이도 기존의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되고 휴직급여 상한액 역시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이번 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 MRI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모두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발표한 고시 개정안이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회부터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어지럼증 등은 환자가 검사 비용을 모두 물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필버스는 추자를 하는 것이고 현재 연인이 성관계 거부하다 목에 베개 밟아놓고 밟아서 기절시켰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고 왔는데요. 위키트리의 성범죄 관련 보도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저도 부끄럽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12 순서를 쭉 연도별로 보시면요. 메이저 언론사 1, 2, 3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언론사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21년부터 그래서 제가 트래픽 중심의 언론사로 개편해서 대한민국 최악의 황색 언론, 가짜뉴스 언론으로 성장하게 만든 장본인이 김행 부회장이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그거는 전 언론이 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황색 언론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위키트리의 목표였어요. 저희 회사를 황색 언론이라고 모욕하지 마십시오. 황색 언론입니다. 황색 언론이라고 모욕하지 마십시오. 황색 언론이라는 말도 모든 언론사가요. 들으세요? 트래픽 경쟁을 들으세요? 합니다. 후보자는 주식 파킹에 대해서 신우이에게 주식 매각한 것이 드러나니까 10년 전 일이나 착각했다고 하고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와의 공생관계를 기반으로 후보자는 과거 주가 조작 가담 행적도 있습니다. 주식 파킹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공생관계라고 하는 그 근거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같이. 아니 전시 같이 하면 10년 전시 같이 하면 때문에 올라간 거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전시 같이 한 없었습니다. 주가 조작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으면 고발하세요. 따님의 주식 거래 내역, 현황, 지분 구조 밝혀주시라고요. 명확합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고발하세요. 네, 없습니다. 네. 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요. 제가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입증하셔야죠. 제가 후보자님이 하셔야죠. 제가 그 사건과 자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하시면
본인이 사퇴를 하시던가요.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지금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갑시다. 법이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며 낮 동안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2도로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지방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주말 사이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강원 영동에는 최고 30mm, 남해안으로는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이 12도, 대전은 11도, 대구는 13도, 부산은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22도, 대전과 대구 22도, 부산은 2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연휴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요.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